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1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하셔서 어떤 질문이었나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질문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꾸준히 스파이와 같은 그런 인덱스에다가 코덱스, 맞네요. 그 질문이었군요.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모른다면 그냥 인덱스 관련된 ETF 사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방법을 씁니다. 네. 시장이 바닥 쳤다 싶고 올라갈 때는 어떨 때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면 실제로 시장 대비 2배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네. 빠졌다가 확실하게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강하게 들어가겠구나라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레버리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 정말 시장 바닥 친 거야. 뭐 이래 잘 모르고 시장이 바닥을 치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될 때는 그때는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보면 1월 달에 바닥 치고 지금 많이 오른 주식도 있고요. 3월 달에 바닥 치고 올라간 주식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중심으로 사고 시클리컬 기업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클리컬 기업들은 오늘 아침 그 최상무랑 이제 채플미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가지고 실적 발표가 아니라 그 가이던스를 지난번에 줬던 가이던스를 크게 벗어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긴급 공시를 하더라고요. 그 긴급 공시 형태가 폼 H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제 다시 공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 지난번에 했던 그 가이던스에 7.2 빌리언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400만 불이라는 가이던스를 벗어났을 때 그렇게 바닥 이번에는 그 하향 그 바텀으로 생각했던 6.8 빌리언보다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걸 갖다가 긴급 공시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반도체 같은 사이클 기업들은 철저하게 보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이제 반등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 주가가 계속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선행성이 짙은 그런 업종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이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BR 밴드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PBR 밴드를 보면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주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 한참 이제 1년 이상 빠졌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모아나가면 한 1년 지나고 나면 한 30% 이상 수익이 나요. 항상 보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밑에서 바텀 피싱해서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한 1년 뒤에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이 있고, 또 반대로 사이클이 아니고 어떤 제품이 이제 히트를 쳤을 때 매출이 확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뭐 코로나 때 시젠 같은 회사가 만들었던 진단키트 이런 것도 보면 좀 일회성 이익이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터졌을 때 보통 주가가 이제 1년 반 정도 움직이는데, 그때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익 모멘텀 보고 빠르게 쫓아붙는 모멘텀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멘텀으로 사는 주식과 그 다음에 업황이 안 좋을 때 밑에서 모아가는
주식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나한테 좀 내 적성에 맞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나는 성질이 조금 성질 급한 분들은 모멘텀 주식 당장 이렇게 힘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주식에 맞을 수도 있고요. 조금 성격이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어, 전자처럼, 안 좋을 때 모아서, 한 1년 기다려서 크게 수익을 내는, 뭐 그런 매매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거를 이제 뭐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고 그죠? 네.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좋은 스타일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장이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 국면인 것 같은데 PBR 지금 0.95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PBR 0.9 전후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 그냥 지수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데 오늘 기사 이제 중에 보면 서학개미 하락 배팅 3종목 집중 매수 곧버스 악몽 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난번 코로나 때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2차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 실질적으로 뭐 그때 엄청났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한 배팅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하락 배팅은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안 좋거나 그 종목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 그냥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맞지. 그 하락 배팅은 워런 버핏도 그렇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절대 이제 공매도는 하지 마라, 숏셀링은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공매도로 돈을 번다는 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거에 지금 배팅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시장 바닥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풋콜 레이쇼라고 있거든요. 그 풋콜 레이쇼가 이제 단기 바닥으로 보는 지표인데, 풋에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을 때가 보면, 단기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풋콜 레이쇼를 자주 활용도 하는 편인데, 2020년 당시에도, 시장이 5월달, 4월달 이래 바닥치고 돌아왔을 때 그때도 곧버스가 매수 2등인가 1등인가 했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렸죠. 5등 중에 2개가 곧버스였고 인버스였다고. 말 나온 김에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올해 하반기에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1등부터 5등이 나오는데 1등이 텐치 리튬이라는 기업이고요. 1억 5,200만 달러 정도 사셨고 2등이 프로시얼스 울트라 프로 숏 QQQ입니다. 1억 4,5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억 정도, 1,700억 맞네요. 정도 사셨고요. 3위가 디렉션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베어 3 곱하기입니다. 베어 3타임즈 5,700만 달러고요. 4위가 스냅이고 5위가 프로쉘스 울트라 픽스 숏 텀 퓨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올해 상반기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도 나오는데요. 1위가 테슬라 22억 2,200만 달러. 그리고 2등이 프로쉘스 울트라 프로 QQQ 네, 사셨고요. 그리고 3등이 디렉션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불 3 곱하기. 그리고 4위가 엔비디아, 5위가 애플이었었습니다. 네. 그냥 테슬라 사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사신 분들은 이익으로 이제 전환됐다는 뉴스를 어제 봤었잖아요. 네. 숏하는 부분은 이제 숏으로
돈을 버는 게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사도 좀 읽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달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을 앞두고 3배짜리 나스닥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를 샀다. 나스닥 100 지수 하락률의 3배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김 씨의 기대와 달리 나스닥 100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김 씨는 그동안 나름 악재를 예측해서 인버스 ETF로 수익을 올렸는데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다며 이대로 지수가 반등하면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씨 같은 수학개미들이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 인버스 상품에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7월부터 지난 8일까지 수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가운데 3개가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이었다 라고 하고요. 방금 이제 표에서 말씀드렸죠. 인버스를 선택한 올해 하반기 수학개미들의 성적표는 처참한 수준이다. 프로쉐어스 울트라숏 QQQ의 경우 하반기 들어서 35.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디렉션 데일리 세마이컨덕터 베어 3 곱하기도 마이너스 43.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말 11,500이었던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 8일 13,159로 하반기 들어서만 14.4% 상승한 것이고요. 공포 지수로 불리는 이제 픽스 단기 선물 지수 하루 상승률의 1.5배만큼 수익이 나는 프로쉐어스 울트라 픽스 숏텀 퓨처스네요. 또 하반기 수학개미 순매수 5위였지만 수익률은 마이너스 31%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아까 시장이 정말 올라갈 거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을 때 뭐 2020년 3월 23일 날 저희 직원들 보고 코덱스 레버리지 사라고는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확신이 들 땐 숏텀하게 2배짜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3배짜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배짜리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10,000원이 이제 30% 하락을 했다 치자고요. 어떤 종목이나 지수가 30% 하락하면 10,000원이 7,000원 되는데 그 3배짜리는 1,000원 된다 했잖아요. 1,000원 마이너스 90%. 1,000원에서 다시 지수가 10,000원이 7,000원 됐는데 7,000원이 다시 10,000원이 되려면 얼마가 올라야 되죠? 42% 정도 오르면 되죠. 그러면 42%에 곱하기 3배 그 7,000원이 다시 10,000원 됐어요. 그럼 본전된 거잖아요. 근데 3배짜리는 방금 10,000원에서 마이너스 90% 되면서 1,000원 돼 있잖아요. 1,000원에서 42.5% 곱하기 3배 해봐야 3, 40에 120%에다가 한 130% 오르겠죠. 1,000원이 겨우 2,300원 내는 겁니다. 2,300원. 그렇기 때문에 3배짜리는 투자를 하면 할수록 카지노에서 빠찡코 이 슬롯머신 땡기는 것보다도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상품을 저는 만든 운용사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카지노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이 터지든 말든 그냥 뭐 이 투자자들의 이 투기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냥 도박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저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3배짜리 상품을 만약에 ETF가 만들어지면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3배짜리는 허용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처음 기사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국경 분쟁에 퇴출, 초광수 보복, 자국 스마트폰 산업 육성 의도도 하면서 중국이 인도가 중국 저가폰 판매 금지를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2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점유율 보시면 1등이 삼성전자였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19%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2등 비보, 3등이 리얼미 16% 중국, 그리고 4등도 오포 11%. 그럼 이 중국 업체들 지금 다 합치면요 30, 33 해서 63%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20%인데 인도 정부가 자국 내에서 10만 원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저가폰 시장의 80%를 장악한 중국 스마트폰이 갑자기 사라지면 인도 소비자들도 피해가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대중 국경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일어난 중국과의 유혈 충돌로 앙심을 품은 인도가 중국폰 퇴출이라는 초강수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이 만든 12,000루피, 약 20만 원 이하 저가폰을 인도 시장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샤오미 한 곳만 시장 점유율이 요 표와는 달리 25%에 달한다라고 지금 여기 적어놨고요. 지금 세계 14억 인구 대국이죠.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 샤오미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은 최대 14%에서 매출은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기 나오네요. 인도는 2020년 6월 달에 북부 카슈미르 접경 지역에서 중국군과의 충돌로 병사 20명이 사망하는 국경 분쟁을 겪은 후에 중국 정보 기술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인도 금융 당국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와 비보의 조세 포탈 혐의로 각각 7천억 원과 76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4월에는 샤오미가 해외 불법 송금 혐의로 약 9천억 원을 추징당했는데요. 당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중국 제조사 아너는 지난달 인도 파견 직원들을 아예 철수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국경 분쟁 직후에는 위챗, 틱톡 등 중국 유명 앱 300개를 금지했고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측은 이 같은 제재에 자국 스마트폰 산업을 키우려는 인도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실제로 인도 정부가 실제 조치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처럼 애플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은 이유가, 애플은 저가폰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가폰이 없는데 14억 인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14억 인구 중에 강남 수준의 부자들이 1억 명이 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 이렇게 저가 핸드폰이라도 이 삼성 핸드폰을 쓰는 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핸드폰도 잘 못 바꾸는 이유가 이 그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까? 이래 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뭐 코카콜라나 이런 다국적 미국 회사들이 진출을 할 때 막 공짜로 나눠줘서 입맛을 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료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저는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삼성전자한테는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회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제로 코로나를 목격한 중국 MZ 세대가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상해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달에 한 중국 청년의 집에 흰색 방호복을 입은 당국자들이 찾아왔는데 청년을 격리센터로 이송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청년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당신은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 처벌은 3대에 걸쳐서 당신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니까 내 밑으로 자식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45초의 짧은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나갔고요. 검열을 당해서 사라지기 전까지 결국은 이제 그 영상을 지웠나 봅니다. 중국 SNS에는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중국이 얼마나 아직까지 갈수록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 10년을 넘어서 장기 독재 이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그 공무원인 거죠. 이 당국자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협조를 안 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거고 3대에 걸쳐서 처벌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지금 중국인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상하이에서 벌어졌던 엄격한 봉쇄를 접한 클레어 장 씨는 로이터 통신에서 인생 계획을 바꿨다.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정부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불확실성을 내 아이들이 짊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녀 계획을 세우던 이들의 욕구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협적인 정책을 지금 고수하고 있다고 하고요. 인구 통계학자 이프시엔 교수는 중국은 명백하게 큰 정부와 작은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결국 제로 경제, 제로 결혼, 제로 출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서 1989년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코로나를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전에 우산혁명이 최악을 달리던 시점이었고요. 그죠? 왜 전 세계가 지금 리오프닝으로 가고 엔데믹으로 가고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러고 있을까? 중국 인민들을 이런 식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명분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에 중국 인민들이 다시 익숙해져야게끔 정부 통제를 받는 거에 다시 익숙해지게끔 길을 들이고 있는 건데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뉴스는요. 한국조선이 지난달 세계 발주량 55%를 수주했습니다. 3개월 연속 글로벌 수주 1위 행진이고요. LNG 운반선 위주고 중국과 격차를 지금 벌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도 오름세고 조선업 반등의 호재라고 합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면서 3개월 연속 글로벌 수주량 1위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뭐 항상 이제 52주 신고가를 늘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52주 신고가 중에서 아침에 보니까 현대 미포조선이 52주 신고가가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주 모멘텀에 7월 달에 8만 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10만 850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네요. 2020년 코로나 때 2만 원을 찍었는데 지금 1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눌림목을 줬었죠. 그죠? 작년 하반기에 계속 이제 실적 쇼크가 나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주는 많이 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철강석 특히나 이제 조선은 후판이잖아요. 그죠?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가 부담이 없어지다 조금씩 최악의 국면을 지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오고 이런 조선 산업도 한마디로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21년도에 영업이익이 2,100억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1분기, 2분기에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또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과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지난달에 160일에서 161로 2020년 12월 이후 20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개월째 계속 올라가고 있군요. 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 3사가 카타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해운 선주로부터 수주를 따내는 등 LNG 운반선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에 국내 조선업의 수주 호황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분위기라면서 성과까지 높아지고 있어 내년부터 실제 실적 개선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업의 차별화가 LNG 운반선 발주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이제 신문에 나왔었죠. 그래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벌크선 등의 발주량은 줄어든 반면에 LNG 운반선은 7월까지 103척이 발주가 됐고요. 이는 작년 연간 발주량 75척을 이미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K푸드의 힘 해가지고 원자재 값 그리고 환율 급등 속에 해외 시장 개척이 통했다라는 그런 타이틀인데요. 어제 이제 CJ 제당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죠. 2분기 매출 4조 5,942억인데 해외 영업이익 60% 이상이 늘었다고 하고요. 롯데제과도 해외 매출이 44% 성장을 했고, 오리온도 러시아, 베트남 등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생산 식품업체들 실적이 호조로 나오고 있고, 운송비 절감에 환차익 수혜도 톡톡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K푸드가 내수에서만 팔리는 시장이었을 때는 환율이 급등을 하면 수입하는 뭐 밀가루라든지 대두라든지 수입하는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로 가공을 해서 국내에다가 팔아먹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리나라 음식료는 환율하고 반대로 갔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빠지는, 이익이 줄어드니까요.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이 말 그대로 이제 K푸드라는 말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수출 기업이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랑 이제 수출하는 제품 완성품 가격이랑 서로 이제 환율이 해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여기 나옵니다. 농식품 상반기 수출액이 5개년 추이를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인데요. 보니까 2018년도에 34억 6,4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조 정도 팔았었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45억 450만 달러로 아주 큰 폭으로 한 11억 달러가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딱 한 33% 정도 더 늘었네요. 보니까 45억 450만 달러니까 거의 한 6조 가까운 그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라면이 3억 8,370만 달러이고요. 그리고 과자류가 3억 1,460만 달러, 음료가 2억 7,790만 달러, 인삼류가 1억 1,570만 달러, 쌀 가공식품하고 김치가 9천만, 그리고 7,690만, 이런 식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주요 식품기업 2분기 국내 실적을 보니까요. CJ제일제당인 경우에 지금 국내의 매출이겠죠, 이게. 국내가 1조 2023억에서 이게 약간 그 옅은 파란색이 21년이고 짙은색이 2022년입니다. 네. 여기서 2022년도에 1조 3,896억인데 해외가 거의 1조 2,167억으로 해외 매출하고 국내 매출하고 거의 뭐 한 55대 45 정도 되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가 국내가
올해 2281억인데 해외가 4045억이고요. 거의 2배가 되고요. 오리온의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은 거는 이미 좀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제감 아까 보니까 국내가 이제 3762억인데 해외가 1989억 정도 되네요. 그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이제 빼빼로라든지 롯데 초코파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롯데껌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국내랑 해외 비중이 롯데 같은 경우에도 한 65대 35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K푸드가 상당히 이제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가별 매출 증가율이 요 기사에 보면 나오네요. 러시아가 89%로 가장 높았고요. 베트남이 52%, 중국이 25%, 우리나라 19% 순이다라고 하면서 동원산업은 방금 이제 오리온의 얘기고요. 동원산업은 미국 참치캔 자회사 스타키스트 등 해외 사업과 수출 실적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과 영업이익이 각각 30%, 59%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외 공략 식품 기업들이 대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최근 K 콘텐츠 바람을 타고 한국 식품에 대한 해외 시장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해외 영업이익 증가폭이 국내보다 가파른 것은 환차익, 물류비 절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제 곡물가와 팜유 가격, 주요국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를 비싼 값에 수입을 해서 내수 시장에만 팔아서는 환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의 타격이 비교적 적었다라고 합니다. CJ제일장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원부 재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지만 해외 생산 시에는 현지 조달이 가능해서 1년 새 2배로 뛴 운송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해외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런 효과가 있었네요. 국내에서만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하려고 하면 그죠. 최근에 이제 운송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좀 받았을 건데, 예, 해외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든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켜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32분이 또 훌러덩지났네요. 그나마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법인세 큰 폭 증가, 테슬라 AMD 인플레 감축법 직격탄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와 AMD가 인플레 감축법에 왜 직격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니까 피해주는 아메리칸 워터웍스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금 지출이 최대 15배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피해주에 또 테슬라, 애플, 메타 등 기술주가 있는데 테슬라도 법인세율이 최대 3배로 늘어날 수가 있고 애플 메타 기술주도 자사주 매입에 1% 세금 부과로 당기순이익 감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혜주는 퍼스트 솔라, 선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 세액 공제 확대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고요. 넥스트 에라 베스타스, 이 풍력 회사죠. 풍력 발전 설비 설치 시에 세액 공제 확대.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 그린 수소 발전 관련 세액 공제 확대라고 돼 있는데, 우리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테슬라가 왜 세금을 최대 3배까지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기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예고하고 있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15%를 설정하고 자사주 매입하는 것을 1%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증권 전문업체 배런스는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분석을 인용해서 미국의 최소 법인세율 인상에
특히 취약한 미국 기업을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익이 많지만 그간 내온 세율은 특히 낮은 기업들이 주로 꼽혔는데요. 뭔 말인지 대충 알겠네요, 보니까. 보시면 법인 세율이 극히 낮은 기업들에는 유틸리티 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수자원 공사로 볼 수 있는 아메리칸 워터웍스가 우리나라의 수자원 공사 같은 회사네요. 최근 3년간 평균 11억 달러의 세전 영업이익을 거뒀으나 세율이 0.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전력공사인 에머런 역시 이익이 11억 달러였는데 0.1% 법인세만 냈고요. 이들 기업은 세금 비용이 기존 대비 최대 15배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성장 반도체주와 기술주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AMD가 18억 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1% 세금만 냈고요. 엔비디아가 48억 달러의 이익에도 4.7%, 브로드컴이 68억 달러의 이익에도 6.8%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포드 모터스가 4.3%, 테슬라가 23억 달러의 이익에 5.3% 세율을 부과받았다고 하고요. 아마존이 이익이 254억 달러였는데 세율이 9%, 세일즈포스는 16억 달러의 이익에 3.1%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밸런스는 15%라는 숫자가 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지만 법인세 인상이 해당 법안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장주들이 주주 환원책으로 자주 사용하던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1% 세금을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축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네요. 네. 세금을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또 세금을 적게 내는지는 또 처음 알았네요. 우리나라도 뭐 보통 법인세 가지고 막 얘기할 때 이런저런 공제를 받으면 실질 세율이 뭐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었는데 미국 기업들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큰 세제 혜택을 보고 있었었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 3배까지도 법인세율이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강인선 이종원 기자, 앤드류 이종원 기자가 같이 쓴 기사였네요. 네, 매일경제 월가월부였습니다. 네, 오늘도 웜의 신방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그런 인스타그램에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광고랑 좋은 말들이 많이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그 피트니스 가서 운동을 1시간 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거울을 보라. You can find nothing.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당신의 몸을 봐도 아무것도 찾을 게 없을 것이다. nothing.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7시간 막 짐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몸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시간을 빡세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꾸준히 운동했을 때 한 3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몸의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It's not about intensity. 어떤 뭐 그런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It's about consistency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웜의 신방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큰 변화를 나중에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